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야입니다. 9월 14일 생방송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반갑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어때? 가게 경제는 괜찮으십니까? 경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가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또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또 미국 백악관의 그 게시판에 말이죠. 뭐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 도대체 그거 쓰시는 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구속 기소 수사 이런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청와대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쓰셔야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에서 인정해 주시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자부심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어떤 일이다. 혹시 그렇게 하신 분은 제가 보면 이 사람은 넓게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시는 분이죠. 우익 세력들. 우파라고 표현하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경제에 대해서 응? 어떤 비판을 하실 때 시장 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굉장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게 경제가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 모레 뭐 가족들한테 생길 어떤 일들, 물론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죠. 세계적인 대공황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1930년대에 있었던 대공황 그 어떤 현상들이 지금에 비유하고 있죠. 또 우리 정치 쪽에서는 이문정 검사님이 대검 감찰 부러 오셨다고 하는데 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당께서는 왜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지, 왜 공수처의 어떤 시행을 반대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좀 협치를 원하신다면 공수처가 꼭 필요하잖아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들. 이런 게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요. 지금까지 누려왔던 어떤 특권 세력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위 공수처가 당연히 생겨야겠죠. 안타까운 사건처럼 얼마 전에 또 노동자의 어떤 안전사고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이 있었어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늘 희생을 당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기득권 세력들이 고통받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불만이 가득한 어떤 사회의 한 일원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에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경제를 이야기하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봤죠. 제가 경제에 대한 공부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늘 연도수 외우고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뿐이지 실상 현금을 쥐어주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했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었죠.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방송통신대에서 경영학 전공을 조금 하면서 경제학에 대한 공부도 조금 했습니다. 그 속에서 뭐 제가 많은 걸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가계 경제 정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정부에서 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 지원하고 국비로 114조 정도 하고요. 약 190만 개 일자리를 또 만든다고 하네요. 이 장기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공공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자살률만 봐도 10명 중 3명이 청소년들 자살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고령화 사회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빈곤 노층들, 노인분들. 사실 나는 안락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간병하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떤 가족 관계나 어떤 그런 정으로 인한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안락사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5G 인공지능 디지털 부분 강화, 가계와 기업 지원, 완화 정책, 통화 정책을 완화하겠다 그랬죠. 저소득층 지원, 고용 증대, 일자리 질 향상, 한국판 뉴딜이라 해서 기초연금 근로자 재활과 일자리 복귀, 지원 부분, 사회 안전망 강화 다 좋은 이야기죠. 비대면이 우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자리들이 개선이 많이 돼야겠죠. 근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야 될까요? 지금 주식시장, 주택시장, 뭐 신용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신용대출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써야 되니까요.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많이 쓰게 되죠. 모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게 인간의 어떤 공동 생활을 위한 어떤 기초가 되는 재화나 영역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어떤 활동을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경제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2014년도에 나온 분노의 숫자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란 책을,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청소년 사망자 3명, 10명 중 3명은 자살이고,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반을 못 받는 중소기업 노동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08만 5천 명, 임시직, 여기서 임시직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대통령 한 분이 바뀐다 해서 전체가 정부의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에서 따라주지 않는다. 기득권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다. 재정 건전성을 알리고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죠. 직고형해야 만든 거 아닙니까? 정규직 전환은. 근데 또 회사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는 용역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지. 자회사에 뭐 매년 계약서를 쓰지 않는 정규직에 따라서 그거를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은 아니에요.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OECD의 최고랍니다. 23.76%. 성별 남녀의 임금 격차는 37.4%. 여성 10명 중 4명은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가계부채 연소득의 2배. 제2금융권에서 빌리는 가계는 50%. 삼성전자 임원 연봉이 노동자 연봉의 137배랍니다. 주식 부자 1%가 시가총액의 81%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요. 10대 대기업 현금 창고입니다. 이거는 현금 창고에 123조 7천억 원이 들어있답니다. 뭐 아파트 전세가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어떤 주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런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한 6배 정도 높다고 하네요. 의료비 부담도 마찬가지고, 노인 자살률은 뭐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빈곤 노인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게 공공성의 확충, 점점 더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또 여성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74.9%는 2014년도에 보고서랍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 부분에서 어떤 퍼센트나 지표,
이런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부분적인 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부분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우파들 정말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본인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거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는 거죠. 부자에게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가 굉장히 망가지는 거는 우리가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 당들이었고 그런 분들의 우익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경제 이데올로기, 뭐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어떤 자본주의를 굉장히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의 어떤 미래가 없는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됐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서서 시행했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분수효과 이거는 갈수록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펼쳐야 될 부분 하나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거. 소득에 비례한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노령화 사회입니다. 굉장히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 여기서 공공적인 어떤 들어갈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확충을 위해서는 또한 청소년들의 어떤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국가 부채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어떤 정책들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다 차단했잖아요. 입국 거부.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자립경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2021년도인가 중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9.9%대인가 그 정도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죠. 중국은 자립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우리 굉장히 주변에만 봐도 자영업자분들, 노동자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도 굉장한 피해죠. 이럴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될 게 어떤 공공정책으로 건설들 추가로 좀 하시고 좀 일자리 창출도 넉넉히 하셔야 돼요. 지금 같이 움츠려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움츠려 들게 되면 고스란히 그거는 서민과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떤 실물경제 위기라고 하고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뭐 이야기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게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기초가 되는 가계 경제부터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어떤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제일 먼저 지금 안정화시켜야 될 게 가계 경제예요.
그리고 지금 점점 우리 사회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그리고 가정이 많이 깨지고 개인 한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세대의 핵가족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추세로 세계 경제가 돌아간다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세계 어떤 대변환이 일어난다면 가정을 다시 꾸리고 대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뭐 도시에서 탈출해서 시골로 내려가라, 뭐 내추럴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정을 꾸리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 먹고 자고, 우리 주거비에 대한 굉장한 고통이 많지 않습니까? 먹고 자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비중 많이 차지할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국의 어떤 군 단위에서도 굉장히 어떤 독거노인들을 위한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거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군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떤 이게 사회적인 지출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변화해서 우리 사회를 또 새롭게 만드는 거겠죠.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경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를 가장 약하게 하는 게 불평등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선성장 후 분배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점점 1%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자본주의를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분배 정책의 잘못입니다. 1%가 50%의 소득보다 더 많아버리면 자본주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 12월 달에 외환위기 IMF 받아들였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또 위기가 한 번 있었고, 이제 2020년도에 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실물 경제 위기라고도 하는데, 어떤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좀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함께 할 부분들은 함께 하셔야 돼요. 느닷없는 또 개천절 집회나 이야기하고, 죄송합니다. 경제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지 못해서,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바로 옆에만 나가도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편의점들이 곳곳에 널려있고 생활하는데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 편리성들의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은 자본이겠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모든 게 어떤 경제 부분에서 돈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불평등함으로써 이 사회가 조금 불평등, 자본의 어떤 불평등, 소득에 대한 불평등, 어떤 직장에 대한 불평등들이 어떤 민주주의에 어떤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우리가 공정성과 어떤 정의 등의 어떤 가치 훼손,
국가적 정체성 이기 이런 것들을 다 촉발하죠. 경제 이야기는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칼럼니스트나 어떤 주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나는 우익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파들은 어떤 이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지표, 어떤 부분적인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물론 그걸 가지고 따지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거를 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보면 우리 경제는 제가 뭐 어떤 구석기 수렵생활부터 뭐 석기 뭐 청동기 철기 뭐 고려 조선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겠죠.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아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대충 어떤 경제 흐름들을 이야기하자면 나는 어떤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의 어떤 그 이후부터 2020년 현재에 대한 어떤 간단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었던가. 우리는 조국 근대화 아니 뭐 근대화 어떤 정책으로 일본이 식민지 시대를 잘 이끌었다 뭐 그런 분들이 또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켰다. 참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흥선대원군 나오면 뭐 아시겠죠? 세국정책. 그래서 1873년도에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뒤로 물러나고 이제 이 시대부터 굉장히 일본의 야심과 대륙에 대한 침탈의 어떤 본성들이 드러나죠. 근데 우리 근대화를 시켰다는 게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킨 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뭐 세대의 차별로 세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뭐 안 됐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하면서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나 어떤 중대한 경제 발전을 시킨 건 아니에요. 교두보 역할이죠. 그리고 식량의 식민지화, 전쟁을 대륙을 침탈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 역할. 대한민국은 1910년대 한일 합병이 됐죠. 정말 치욕스러운 어떤 그런 시대고. 그래 1912년도에 조선 토지 조사령을 일본이 펼칩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소유권들이 제대로 확실하게 땅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경작지에는 12.3%, 임야는 58% 정도, 뭐 294만 정보라는데 한 정보는 보통 3,000평입니다. 3,000평. 이제 마지기, 정보, 방구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마지기는 보통 150평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쪽 남서쪽에서는 200평을 한 마지기라고 하고 보통 네 마지 큰 거는 네 마지기 보통 여섯 마지기를 한 방구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 1정보는 3,000평이니까 200평으로 따지면 15마지기 정도 그러게 됐는데 이걸 다 조선 총독부 소유로 넣습니다. 일본이. 이제 31년부터 37년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1900 대륙화 정책, 어떤 대륙 침탈, 그리고 태평양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 이 시대에
어떤 우리 식민지 정책에서 우리는 교두보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당시 농업이 한 70% 이상 됐겠죠. 다른 어떤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조금 일본이 중화학공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이 대륙 침탈의 어떤 식량 그리고 원료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상품의 어떤 판매지 정도 식민지 정책의 어떤 가장 기본은 어떤 제어의 판매지죠. 우리 지금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그런 어떤 재화의 판매지. 그렇지만 일본은 그때 당시는 대륙의 진출 그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물산 장려 정책 같은 어떤 장려 운동 같은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서 우리가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했듯이 그때도 일화 배척 등 민족 어떤 경제 자립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3.1 운동 이후부터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도 굉장히 어떤 의식들이 있었죠. 이제 차후로 가면은 좌우의 어떤 대립으로 인한 굉장히 극심한 혼란한 사회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우리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어떤 경제가 시작된 거는 광복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미 군정과 어떤 공화당 이승만 정부죠. 그 속에서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시작했다고 보면 과언이 아니다. 이 공화국은 굉장히 짧았죠. 한 1년 됐나요? 윤보선 대통령. 이제 3공화국, 4공화국은 박정희 시대가 되고 5공화국은 전두환 시대가 되겠죠. 이때 당시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쟁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북한이 굉장히 더 잘 사는 시대였죠. 전기 생산도 북한에서 많이 시설이 있었고 그 중단해서 뭐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 세우고 급하게 그러게 그런 자본들은 다 미 군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박정희 시대에 들어서 뭐 경제개발 뭐 4차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세우죠. 61년도에 뭐 군사 쿠데타 일으키죠. 5.16 굉장히 이 윤보성과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때는 좌우 대립이 극심했어요. 사회가 혼란스러웠죠. 이 시대에 뭐 박정희 당시 군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부분이었고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를 수출 위주의 경제 어떤 그리고 재벌을 키워주고 이때 희생했던 것들은 전부 노동자입니다. 농민들. 누가 뭐 정책을 잘 펼쳐서 우리가 부강하고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어느 한 정치인이 이를 잘 펼쳐야 된 게 아니라 저는 국민 정서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어떤 창의성 그리고 근면성 단합성 단합심이라고 저는 그게 현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경제
어, 변화를 일으킵니다. 뭐 외국 차관을 굉장히 끌어와서 우리가 경제 개발이 되었죠. 외국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왜? 냉전 시대에 남과 북이 우리는 갈라졌잖아요. 공산당이 잘 사는 게 좋을까요? 민주주의 사회가 잘 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본보기가 됐겠죠. 그래서 외국 차관들도 많이 끌어올 수 있었고 국제적인 지원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도 진행되고 그 시점에는 뭐 군부가 들어와서 물가 안정시키고 시장 개입하고 그렇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굉장히 작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선배이신 윗세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인정해 줄 부분이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방송도 할 수 있고 제가 뭐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 자유로운 어떤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굉장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경제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97년도에 한번 IMF가 터지면서 우리의 어떤 중소기업들이 다 사라져가고 서민들은 더 어렵게 되어 갔죠. 지금에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이제 2020년도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경제는 그렇게 변화해 왔어요. 그 중간중간에 강만수님, 우리 또 최경환님, 제가 경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건 다 차후에 또 경제 이야기 2편 이야기할 때 저희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비대면 활성화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가계 안정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계 안정은 우리가 소비와 지출, 소비 지출의 면에서 좀 더 아껴 쓰고 그렇지만 시장 경제는요. 시장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올 때 저는 전 국민한테 달라는 겁니다. 누가 조사를 해서 뭐 상위 응? 그분들만 돈 벌었다 하는데 어찌됐건 내수 경제는 돌아갔다는 거죠. 내수 경제 활성화가 됐고 지금은 맞춤형 어떤 재난지원금인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뭐 국가에서 필요해서 그러게 하겠지만 하도 그냥 저쪽에서 부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추경안을 많이 내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지금도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인당 지금 재난지원금 거기에 플러스해서 1인당 4,50만원씩 더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이렇게 지불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그 과감하게 이야기하신 거 있어요.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의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무슨 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어때 보면. 그러니까 양면성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국민을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김종인 대표님, 좀 이런 부분은 좀 가려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굉장히 국민은 지금 힘들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용어에서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니 노동 유연성이니 이런 말들을 많이 써먹는데 그것들이 함정이죠. 굉장히. 경제는요, 살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분배 정책을 잘 쓰면 돼요. 분배 정책.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도 걷고요. 그거를 공공성을 강화하면 됩니다. 그럼 국민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던져가지고 어떤 앞으로 미래 산업은 어떻다. 앞으로 어떤 게 전망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경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인가요? 어디 주식 상장했다 해서 엄청 돈을 부었다는 둥. 어때 뉴스를 한번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때 그렇게 상상력을 가계대출이 늘어났다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신용대출이 늘어났다 해서 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저런 사람들이 과연 우리 경제를 걱정할 수 있는가?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밥 한 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경제에 중요한 문제는요, 불평등에 대한 어떤 분배 정책을 제대로 써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자립경제가 가능하고 가계가 안정화됩니다. 가계가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고 완전 개인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사회가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런 사회를 컨트리로 다시 바꾸는 방법을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고 우리가 180석을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한테 밀어준 그런 어떤 의미들을 자세히 살피시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번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위직에 있는 모든 부를 누리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양보해서 서민들도 어떤 좋은 나라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전해드리고 싶은 경제 이야기는 제 1편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경제 이야기를 또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엘리야였습니다.